The time for talking's over now. I guess it's time to let you go. 잠깐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현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밀양에서 왔습니다. 밀양? 밀양은 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은 좋은 데가 없죠? 부동산은 원래 좀 관심이 있었어요?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그때부터 이제 좀 들어보고. 작년 초부터 했으면은 물건 하나는 받았을 건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예. 저희 카페가 있거든요. 먼저 배웠던 선배들 사례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서 물건을 받았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질문 많이 하면은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일이 답글을 많이 달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도움 받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전. 대전. 부동산을 좀 갖고 계세요? 아니요. 거주하는 집? 좀 올랐어요? 제가 사는 데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요. 다른 쪽.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역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대전이 지금 괜찮죠? 네. 왜 괜찮은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조금 있다가. 올해 19년도하고 20년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1순위가 대전. 그러니까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세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합으로 가다가 이제 좀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 아유, 멀리서 내려왔네. 그럼 서울에서 계속 사신 거예요? 서울에서 산지 1년? 그럼 서울 사람 아니네? 네. 원래는 어딘데요? 진주. 진주? 서울은 일 때문에? 지금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데? 23살. 23살? 와, 되게 어리네.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빠가 관심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사례 물건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 교생이 작년 여름에 실무반에서 교육을 했어요. 나이가 지금 25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학원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작년에 물건 하나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 물건도 한 개 받았고, 그분도 역시 어머니가 그리고 형이 부동산을 좀 배우라고 해가지고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25살인데 부동산이 2개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살이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지, 35살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되게 궁금해요. 부동산은 원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작년 초부터 엄마가 강의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빗등으로 듣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강의 이렇게 무료 특강도 있고 뭐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네가 진짜 관심 있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푸시해주겠다. 그래서 픽사도 공부도 해보고. 저게 재산이네. 금전적인 것보다는 돈을 굴릴 수 있는 방식을 배우는 게, 그런 걸 지원받는 게 그게 진짜 최고거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도 예. 출국으로 칠곡에서 오셨어요? 그럼 집은 지금 몇 채 정도 들고 계시는데요? 저는 제 자가. 자가? 네. 하나? 네. 앞으로 집이 좀 더 많이 보유가 돼야겠네. 그렇죠. 그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저씨는? 저희 신랑은 그 타일 건축. 진짜요? 예, 예. 오. 제가 이거를 해서 저희 신랑이 붙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아저씨가 타일 하면은 타일만 보는 게 아니잖아. 같이 일하다 보면은 캡치는 사람들도 계속 있잖아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격대를 맞추는 거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타일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럼 10년 동안 뭐 했는데요? 이제 애들이 좀 크고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제가 요거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이제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니까 이제 찾으러 다니고. 흥분하지 말고.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좀 아깝다. 맞아요. 나 지금 나이가 너무 부러워. 나이가 부럽죠? 딴 거는 물론 나이가 없어. 안 늦었어요, 지금 또. 네. 하면 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반 교생들 중에 50대 중반 넘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것도 늦은 건 아니죠. 지금은 죽고 싶어도 그냥 100살까지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 살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축복일 수도 있는데 축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가 됐냐 안 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이 시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커플 결혼하셨어요? 그래요? 커플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재테크를 서로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둘 다 관심도는 높은 거예요? 이제 신혼집 구하려고 이제.
그래, 신혼집으로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구입한다 그러면 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좀 차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들어가니까 계속 폐차해서 그렇지.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들어갈 때쯤 되면은 한 10채 정도는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지. 다 주택자가 돼야 됩니다. 커플이 예쁘다. 거진 다 이제 오셔는 갔네요. 이제 19년도란 말이에요. 돼지띠. 작년 12월 달에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얘기했던 거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펼치면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올해 19년도 때부터는 이 부동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부동산에 대한 내수에 대한 이 심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이 부동산 정책은 완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까? 강화. 강화될 것 같다. 그래요? 내 생각에는 19년도에 부동산 정책은 강화될 것 같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완화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 생각이 없다. 강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앞으로 있을 부동산 정책은 강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화도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무서운 정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돌아봐도 이 정부는 무서운 정부가 맞아요. 뚝심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폈었을 때 그때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절대 완화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책은 그대로 가지고 이 정부가 갈 때까지는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고 성격인 것 같아요. 경기도 남양주 왕숙하고 하남 교산하고 인천 계약의 테크노밸리하고 그리고 가천, 제 3기 신도시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김현미 장관이 늘 말했죠. 서울에는 수요하고 공급하고 비교했을 때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 내용을 보면은 부족하다는 걸 은연중에 말하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말하는 이 수요라는 거 그리고 공급이라는 거는 뭘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아파트뿐만 아니고 30년 이상 되는 빌라, 주택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 공급이 지금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해보면요. 지금 신혼집을 빌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돈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신혼 돈 있습니까? 서울 같으면은 30년 빌라나 뭐 40년 빌라 저렴하다 그러면 거기서 신혼을 꾸리는 사람들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비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은 내 근무지하고 1시간 안에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서울은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오딱방에서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살고 싶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는 이 아파트 단지가 크게 형성돼 있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보내는데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서 그 학원이나 아니면은 공공시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교통편이 편리한 그런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걸 인정을 안 했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바둑판처럼 만들어진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남양주하고 하남하고 인천하고 과천. 근데 왠지 이를 보니까 남양주는 수도권하고 근접해 있는데 좀 멀어. 인천은 왠지 그냥 인천인 것 같아. 하남은 그나마 서울하고 교통편이 괜찮아. 과천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발표했는 거지 땅을 조성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의 종목을 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분양권이 좋을 때는 분양권에 들어가서 내 자산을 불리는 것도 이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양권에 대해서도 시세 조사가 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하남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터질 거야. 그쪽으로 많이 몰릴 거예요. 분양권이라고 해가지고 다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 분양권이 얼만큼 올라갈 것인지 이런 걸 조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발표했죠. 부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부산 진구하고 연제구하고 남구하고 기장구 일감면 이쪽으로 4개가 다 해제가 됐어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떨어졌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발표했던 이 지역은 예전에 많이 올랐던 지역인데 지금 거품이 좀 많이 빠졌죠. 이쪽 지역으로는 지금 분양권도 미분양이 4,000세대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산시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좀 해제 좀 해주세요 라고 줄기차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 부산 이쪽 지역을 보니까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 이제는 부동산이 좀 안정이 됐구나 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부산의 4개 지역을 해제를 하면서 또다시 조정 대상 지역에 편입시키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경기도 용인 수지구하고 기흥구하고 수원 팔달구. 이 지역은 작년에도 가격대가 줄기차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 쪽으로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다 잡아버렸죠. 그러면서 이 서울하고 근접된 지역을 이제 찾기 시작했는 거죠. 투자돈들이. 이쪽 지역에는 GTX가 서울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삽도 안 떴어.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 올해도 더 이게 올라갈 거라고 이게 생각을 하니까 이쪽 지역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투자 못하도록. 부산이 한창 올라갈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세금에 대한 거, 이쪽에 사고 싶어도 대출이 묶여버려가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부산은 거래가 많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노리는 거죠. 지금 경기도 용인하고 기흥구하고 팔달구 이쪽에는 이렇게 규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래를 이제 못하게끔 까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직까지 삽도 안 떴는데. 그 말은 정부에서 여기에 지금 조정지역으로 규제를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 말은 이쪽에 확실하게 이 지역은 용인 중에서도 수지구는 확실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팔달구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흥구가 이쪽 GTX가 지나간다는 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우리한테 암시를 지금 주는 거야. 이쪽 지역으로 라인이 지나갈 테니까 이쪽을 관심 갖고 끝 나오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때 사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부산은요? 이제는 이쪽에 우리가 생각했는 만큼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규제로 잡아놨던 이 세금이나 대출에 대해서 예전처럼 다시 풀어드릴게요.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은 구입해서 우리한테 취득세로 좀 주세요. 우리한테 양도세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지역도 한번 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19년도에 내수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작년에 18년도에 42만 가구가 시장에 공급으로 흘러갔습니다. 분양권 시장이 아니고 실제로 입주를 이제 해야 되는 것,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는 게 42만 가구. 올해 19년도에는 38만 가구가 시장에 또 이렇게 공급이 될 겁니다. 20년도는 잔량들이 이제 남아있을 거예요.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19년도 이때도 제조업은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금리는 작년에 한번 올렸죠? 올해도 몇 번 더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세예요, 대세.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문제인데 특히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죠. 지금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택시 요금이 올라갑니다. 전기요금도 올라가요. 수도세도 올라가고 전부 다 이거는 우리가 생활에서 이제 쓰는 이 요금들이 이제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급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도 지금 공무원들은 월급이 조금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시급이 올라가면서. 어떤 데는 안 올라갔는 데 있어요. 월급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지금 생활요금은 많아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족들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주머니에 돈 10,000원 이렇게 꺼내려고 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주머니에 10,000원짜리를 넣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크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된다. 우리의 학교 때문에 아니면은 내 직장이 그쪽으로 이제 발령나면서 어쩔 수 없이 옮기는 상황이다. 그런다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금 구입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전세나 월세에 들어가는 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전세나 월세에 들어갈 것 같아요. 사모님은? 저는 전세나. 이게 보통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
지금 이 시기 때는 시장에 지금 입주 물건들, 그러면서 쏟아지는 이런 물건들이나 금리가 또 올라가고 정책은 일관되게 갈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 일반 물건을 사는 거는 내 마음에서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불안한 게 없다 그러면 진작에 집을 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는 집을 내놓는 임대인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집을 고르는 매수자가 더 힘이 많은 시기예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매도자로 이렇게 산다. 그 집에 애들 키우는 데서 못해도 한 4년이나 5년 정도는 더 거주할 계획으로 그 집을 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수리가 잘 안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수리는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수리는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수리를 좀 하겠죠. 근데 전세로 들어가, 월세로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그 집에 내가 화장실 타일 다 바꾸고 싱크대 다 바꾸고 전등 이거 다 바꾸고 사실 다 바꾸고 내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깔끔한 집 찾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실 거예요? 깔끔한 집을 찾아서 들어가겠죠. 지금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또 올라갑니다. 우리 교육생이 물건 받았는 걸 이걸 인테리어 하려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작년에 불렀던 가격에서 한 40에서 50을 더 불러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렸냐고,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올렸냐고. 그러니까 아줌마를 하나 쓰더라도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더 이렇게 측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돈 없으면은 내가 도배를 해야 돼. 아니면은 인터넷 뒤져가지고 타일이라도 타일 까는 걸 내가 배워야 돼. 지금은 매도가 잘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매수자들이 이 시장에 뜸해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전세나 월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간간히 있지. 그러니까요, 매매 거래가 잘 안 되니까요, 중개사들이 힘듭니다. 매매를 거래하는 수수료가 많이 받습니까? 월세 수수료를 더 많이 받습니까? 당연히 매매죠.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 매매 한두 건 해가지고 한 달을 버텨나가야 되는데 전월세 거래도 잘 안 되지만 매매 거래도 이게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육생 중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10명 중에 한 7, 8명은 올해는 간판을 내린다고 합니다. 아니 좀 버티지 왜 간판을 내려? 이렇게 물어보면은 차라리 그냥 간판 내리고 세를 안 주는 게 돈을 버는 거래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중개사만 힘듭니까? 전월세가 거래가 더 빈번하다 보니까 현관이나 화장실이나 베란다 쪽에 타일 공사를 잘 안 합니다. 도배 장판도 잘 안 해요. 전기업자 웬만하면은 차단기 내려놓고 내가 등을 바꿔요. 그러니까요, 이게 집 거래도 잘 안 되지만 그쪽에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들도 지금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시기가 또 지금인 거예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식구들하고 저번 달에는 한두 번 했는데 이제는 외식을 잘 안 하게 돼요. 웬만하면은 마트 가가지고 고기 한 건 사가지고 집에서 프라이팬 올려가지고 고기 구워 먹지 식당 가가지고 먹지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있는 사장님들이 웬만하면은 지금은 홀하고 주방을 같이 자기가 그냥 몸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알바생을 잘 안 뽑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알바할 게 없으니까 용돈이 부족한 거야.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가에 또 식당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원룸 가가지고 새우깡하고 맛동산하고 소주 이렇게 시켜가지고 저거들끼리 원룸에서 먹지 식당 나와가지고 사 먹기가 주저되는 시장이죠. 이게 악순환이야 계속. 그러니까 지금은 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 시기가 19년도하고 또 20년도가 될 가능성이 많죠. 작년 추석 끝나고부터 이 식당 가보면은 이렇게 왁자지껄한 식당이 잘 없었어요. 연말에 가보면은 몇 군데 외에는, 근데 올해는 더 심해질 것 같은 게 지금의 시점입니다. 내수 경기가 그걸 다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보통 이제 재테크를 알려주는 전문가들이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은 정리할 수 있을 때 다 정리해서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환차익을 보고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수 경기는 별로 안 좋지만 세계 경기는 계속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구리, 은, 금, 철광석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지금 시기에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니까 이자를 좀 더 많이 주는 은행에다가 몇 년을 묶여 놓는 게 지금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은 다 정리하고 웅크리고 좀 안전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투자는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경매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경매 가르친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는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을 공략을 해가지고 더 저렴하게 이렇게 사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보유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팔 수 있을 때 팔고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으면은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뭐 하나를 공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건을 받았다 그러면은 시장에다가 매매도 내놓고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놓고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내놔야 돼요. 그러면서 세 개 중에서 빨리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았는 가격에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남길 수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지만 팔 수 있을 때 파는 거야. 팔고 나서 내 투자하는 이 자산을 1,000만 원 정도 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다가 또 이제 구입을 해서 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는 시세대로 사라는 게 아니에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죠. 지금은 심리가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시세보다 더 벌려가지고 샀기 때문에 전세를 놔도 내 돈 들어가는 게 많이 적을 거고, 월세를 놔도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대출 이자 갖고도 몇십만 원 정도는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한 바퀴는 1년이 아니고 계약기간 한 바퀴를 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추이를 지켜보고, 그때도 여전히 상승세가 아니다 그러면 또 한 바퀴 더 굴리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하나씩 불려나가는 시점이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생들이 받았는 물건으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우리 교회생들이 받았는 물건들이 얼마 정도 가격을 이렇게 벌리면서 부동산을 보유해 나가는지를 할게요. 여기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아주 이편한 세상입니다. 층수는 2층이고요. 그러니까 저층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감정가는 2억 2,900인데 두 번 유찰돼가지고 1억 7,560에 우리 교육생이 받았어요. 거제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투자하기 좋은 동네입니까?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투자하기에 조심스러운 지역이죠. 근데 18명 들어왔어. 이 거제는 좀 불안한 지역인데 어떻게 18명이 들어왔을까? 여기 18명 중에 거제에 살고 있는 사람 몇 명일까요? 거제 10명 이상은 타지 사람들이 들어왔는 거예요. 이 교육생도 지금 밀양에 살고 있습니다. 거제는요, 제가 작년 초부터 우리 교육생들한테 핏대를 세우면서 거제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푸는 이유는, 이제는 경쟁자가 많이 붙어도 이제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거제 하면은 어떤 사업이 주축입니까? 조선이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신문이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대표하는 조선업이 뭐가 있습니까? 대우, 삼성, 현대, 이 세 개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한 해에 지금 수주해야 되는 목표량이 있어요. 올해 한 해에 가져가야 되는 목표량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지금 거제가 아직까지 경기가 뭐 좋다라는 얘기가 없죠. 수주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종이배 만들듯이 바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르면은 5분 3분기나 4분기, 늦으면은 내년 1분기나 2분기 때쯤 되면은 거제에 배를 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요, 배를 지을 때 필요한 기술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배 짓는데 뭐 철판 가져오니까 용접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들어가는 실도 있을 거잖아요. 기관 실도 있을 거고, 그쪽에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될 거고, 이게 몇만 개의 부분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거제가 제조업으로 유명한 데가 아닙니다. 조선업으로 유명한 데지. 그러면은 거제 때문에 먹고 사는 지역은 어딜까요? 창원이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 거제가 안 좋으니까 창원이 안 좋은 거예요. 울산에 뭐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울산 중공업도 있잖아요. 이 제조업이 힘든 이유는 원뿌리, 거제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 창원이 힘들고 울산이 힘든 거예요. 물론 입주 물량도 그 지역에 많죠. 경기를 보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치를 깎는 애들은 작년 11월 달에 18명이 들어왔는 거야, 이 물건에.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가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물건은 여기
차 타고 5분도 안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이 아주동이라는 것은 대우조선소를 바라보고 지은데요. 대우나 삼성이나 현대도 조선업이 안 좋으면서 임직원들을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배 수주를 이렇게 충분히 받아놨으니 또 이제 직원들을 채용을 시작하겠죠. 저렇게 신혼부부들이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 키우기가 나쁘지 않는 지역, 출퇴근이 편한 지역이 여기죠. 현재 지금 시세가 여기가 2억 1천입니다. 예전에 비해 못해도 4, 5천 떨어졌는 거예요. 앞으로 19년도에는 그 공급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지금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봐야 돼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거제. 그러니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시세는 2억 1천에서 부동산에 내놓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 월세는 1천에 40. 월세도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비해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이쪽 지역에 일거리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살거든.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남아있으니까 월세 가격도 떨어졌죠. 교생이 1억 7,560에 낙찰을 받았어요. 대출은 1억 5,800에 받았어요. 90% 받았습니다. 저기 최 팀장이 계시는데 일반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까지 다 갖다 붙여가지고 1억 5,800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월 이자는 50만 원. 현재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거는 3,500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월세 같은 경우에도 50에 내놓는 물건들도 있는데 빨리 붙이려고 그러면은 40에 붙인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내가 차익을 얼마 정도 보고 지금 샀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기가 원금은 손해보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제까지 내려가가지고 입찰 보고 왔는 거예요. 자, 다음 물건은 아산에 있는 물건입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가 많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고 공급 물량이 쏟아진다고 해도 가격대가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 유아랑 강사님이 최근에 이거 받았는 거거든요. 언제 받았냐면 크리스마스 끝나고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시면서 12월 27일 때 집을 던져주고 이렇게 왔어요. 나도 몰랐는데 받았다 그러더라고. 지금 명도를 진행하고 계시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 명도가? 이사 날짜까지 협의했어요. 잔금 날짜가 언제쯤인데요? 1월 말까지. 그럼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요. 여기는 84제곱미터입니다. 실평수가. 그러니까 한 30, 한 3, 4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층수는 104호예요. 1층. 1층은 저층이죠. 저층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로얄층입니다. 2층이. 왜 그럴까요? 저는 딸내미만 셋을 키우거든요. 이 밑에 층에서 한 번씩 인터폰으로 전화가 와요. 시끄럽다고. 딸 키우는데도 이게 시끄럽다고 층간소음 때문에 전화가 오는데 아들은 장난 아니죠. 근데 1층은 좀 마음껏 뛰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전사택에 1층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애들 보고 7년 동안 뛰지 말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지금 시사청에 살고 있거든요. 조금만 걸어 다녀도 야 조심히 걸어 다니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좋아하죠. 저층은 또 어린이집. 수익형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층수가 1층이죠. 학원. 다른 뭐 7층에 들어가도 되고 8층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1층을 선호할까? 누구 편하게? 다 필요 없어. 1층에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엘리베이터가 항상 7층에 멈춘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요즘은 뭐 학원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뭐 할 때 다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인을 안 해주면은 그쪽에 삽자를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더 많이 냅니다. 근데 1층은요. 1층은 학원을 하든 안 하든 엘리베이터 요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쪽에 무슨 업을 차린다고 해도 민원이 들어올 일이 없죠.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 하니까. 그리고 1층이니까 애들이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해도 아래층이 없으니까 크게 민원이 없겠죠. 그러니까 1층은 무슨 업을 하는 데서 희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층 중에서는 로얄층은 1층. 5명이 들어왔어요. 무효 1명은 자기가 보증금을 안 내가지고 무효 처리되는 거고 5명하고 붙었는데 유강사님이 2억 2,500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이 위치를 보시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아산초등학교 있고 그 위에는 용화중학교 있으니까 애들 키우기에는 나쁘지 않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세는 실거래가로도 그렇고 매물의 그 가격대도 이렇게 보시면은 2억 7천 선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빨리 급매로 팔려고 하면은 2억 6천.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유 있다 그러면 2억 7천 선에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월세는 3천에 80. 유한원 강사님이 구입했는 가격이 2억 2,500. 대출을 지금 2억 정도에 이렇게 맞춰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 원리자는 60만 원. 그러니까 월세를 놓는다고 해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내 돈 들어가는 게 크게 많지가 않죠. 월세 놓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에 더 빨리 들어올 확률이 많겠죠. 시세 차익은 4,500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내수도 안 좋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공급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힘을 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의 심리가 구입을 안 하려고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시세를 더 벌려가지고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물건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딱 들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원의 특징은 다른 교육원보다 폐찰이 엄청 많은 교육원이에요. 낙찰되는 것도 또 많아요. 한 달에 못해도 10건에서 15건은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폐찰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듣고 왔는 거는 그냥 그 사례를 보여주니까 되게 쉽게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는 이 시세에서 차익을 보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래의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쪽 지역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해도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심리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내 경험상 이런 수치니까 이런 시세에서 사면은 2년 아니면 3년 5년 묵혀놓으면 돈이 될 거야 이런 의미는 다 필요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던졌는 원금을 손실을 안 봐야 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현재 여기 돌아가는 시세가 2억 7천이라 그러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 아산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1,000만 원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2억 1,500에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2억 7천에 샀던 사람은요, 아니면 재작년에 샀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1,000만 원 손해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해도 5천 정도 6천 정도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들 집이 가격대가 떨어진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내가 샀던 가격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삽니다. 안 팔고. 일반 시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수란 말이에요. 시세 차익을 이렇게 벌려놓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고, 이 다수가 안 판다는 시장이 형성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게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물건들을 한번 훑어보세요. 돈을 한 1,000만 정도 더 깎아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안 되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비해 가지고 적게는 8천, 많게는 2억도 이렇게 떨어진 데 있단 말이에요. 매물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매물 나왔는 거 한 1,000만 정도 깎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근데 수도권 근처에 이렇게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2천, 3천도 내가 딜을 하려고 그러면 깎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닥을 아직 안 맞는 거야. 근데 지방에 있는 물건들이 공급 물량이 쏟아진다고 해도 자기가 샀던 가격에 심리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곳도 많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인지에 대해서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정책은 계속 고수하면서 갈 거고 공급 물량은 쏟아지는데 더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닌지,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한계를 느낄 만큼 느꼈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들어올 정책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가 만들기 때문에 만들면 돼요. 더 세금을 더 올린다고 하면 돼.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더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강하게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또 정권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지금 손해를 본다 그러는데 이만큼 또 참고 있는데 더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아예 그냥 부동산 가격을 바닥을 치게끔 만들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이게 내한테는 기회의 시작이거든요. 정부도 그걸 알아요. 여기에서 더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은 완화를 못 시켜요. 이 부동산 정책을 완화시킨다는 거는 자기들이 정책을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노무현도 그래가지고 계속 요거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이 없어졌잖아요. 그걸 겪었는 정부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강하게는 들어오지는 못하죠. 자, 이 물건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물건은 아까 금방 말했던 진주 살고 있는 교생. 올해 1월 2일 때 물건을 받았어요.
새해 복을 미리 받았죠. 25층 중에 18층이고 하명 또란치 아파트라는 곳이에요. 전용 면적은 지금 23평이니까 한 28평이나 29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감정가는 3억 7백인데 지금 여기는 한번 유찰돼가지고 2억 4,560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6명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북구란 말이에요. 북구는 조정지역이 아니죠. 조정지역이 아니라는 거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단계로 이렇게 판다 해도 40%. 근데 조정지역이라 그러면은 50%. 대출은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80% 다 나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좀 유리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북구가 뭐 학군이 되게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 키우기가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바로 밑에 아파트 끼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바로 위로는 한시 방향에 군곡고등학교 있고 그 밑으로는 명지중학교하고 하명고등학교 학교들이 절비해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고등학교 때까지 쭉 키우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평수도 뭐 애 하나 이렇게 놔두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지역. 교통편도 편하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여기 시세가 얼마냐면은 여기도 3억입니다. 3억. 6명 들어왔는데 교생이 구입했는 가격은 2억 5천. 되게 차익을 많이 벌렸죠. 여기는 2억 5천 선에서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절대 아닙니다. 그날 입찰 들어가면은 한 물건만 들어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못해도 2개 아니면 3개는 들어가세요. 본인이 받고 싶은 데는 힘을 좀 주고 본인이 받고 싶은 마음이 적은 지역에는 최저가에서 얼마 안 넣고 그냥 툭 던지라고. 그러니까 힘을 주는 게 있고 힘을 빼는 게 있어요. 물론 시세조사는 다 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받는 물건에 시세조사를 안 하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진짜 받고 싶은 물건은 그게 20몇 명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이 물건은 기대 안 하고 그냥 툭 던졌는데 6명 들어왔어요. 최저가가 2억 4,560인데요. 교생이 2억 5,250에 적어가지고 낙찰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자기 밑에 있는 5명이 최저가에서 얼마 안 적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해.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고수들은 입찰가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운빨로 낙찰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경매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얼마 선에서 입찰가를 던지면은 1, 2등이 사업이 될까라는 거는 알아요. 그건 감입니다. 감.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낙찰되는 물건 내가 힘을 주더라도 내 물건이 안 되려고 하면 떨어질 놈은 떨어져. 힘을 많이 뺀다고 해가지고 그 물건이 무조건 폐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물건이 내게 되려고 그러면은 최저가에서 몇백만 원 적어도 낙찰되는 사람은 낙찰되는 걸 봤어요. 제가 경매를 10몇 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초짜들이 늘 하는 행동은 3개월치의 평균 낙찰가 6개월치의 평균 낙찰가를 보고요. 조회 동향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초짜들이 하는 행동 방식이에요. 근데 고수는요. 고수는 내가 이 물건을 받았을 때에 내가 낙찰받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만족감이 있을까를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훈련을 늘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시세조사를 아무리 잘해도 힘들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매운탕 끓이는데 나만의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것 같죠? 가르쳐 줘봐야 그 맛을 못 내.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도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30년을 40년을 50년을 내 고집과 그리고 내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나를 내려놓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알려준다고 해도 힘들죠. 이게 여기는 지금 전세는 2억 3천이고 월세는 2천에 80으로 살고 있는 전유자고 지금 명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자가 60만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80만 받는다 그러면은 이자 갖고도 한 달에 한 20만 정도 이렇게 남는 거죠. 그냥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내 돈이 3천이 안 되는 돈으로 집 한 채를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혼집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신혼집을 우리 애가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지역으로 이렇게 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최소 돈으로 이렇게 였는 거야. 한 3천 안 되는 돈으로 취득세까지 다 하고 그리고 한 달에 60만 원. 그럼 월세 들어가는 보다 훨 낫잖아.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팔 때 피치 못하게 애들 학교 때문이거나 뭐 아저씨의 직장 때문에 옮겨야 된다 그러면 팔고 나갈 때 현재 내가 지금 5천만 원 정도 보고 들어갔으니까 경기가 더 나아지면은 1, 2천은 붙겠지.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샀던 가게에서 원금은 손실 안 보겠지.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야 돼요. 저는 이 경매라는 걸 알고부터 일반 시세에서 물건 사는 게 되게 어려워지더라고.
옷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이 도매 가격을 알고 있는데 백화점 가가지고 옷을 못 사는 것처럼 내가 부동산의 도매 시장을 알고 있는데 일반 시세대로 사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요, 이걸 또 극복하는데 저도 삼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일반 시장에도 급매 물건이 괜찮은 게 있으면 사야 돼요. 분양권도 괜찮은 게 있으면 앞으로 분양권도 사야 돼.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시세조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물건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자, 제목이 이현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되게 유치하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방송에서 지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또 다 몰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새해 그냥 선물로. 이게 이현태가 보는 19년대 부동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필수 요건들이 있죠. 물건 검색을 잘 해야 되고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물건을 봤다 그러면 시세 조사하고 시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적정한 입찰가를 선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낙찰이 됐다 그러면 명도도 잘해야 되고, 새도 잘 나야 되고, 팔 때도 내가 원했던 목표대로 팔기도 잘 팔아야 되죠.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중요하지 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금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지역을 논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3년 뒤에 5년 뒤에 19년도 20년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건을 잘 검색을 잘한다고 해도, 법률을 많이 알아가지고 권리 분석을 잘한다고 해도, 내가 외향적인 성격이라 부동산 사장하고 뭐 1시간 2시간을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이라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이 좋아가지고 촉이 좋아가지고 입찰가를 잘 선정한다고 해도 물건을 보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기가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사린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이 시기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 시기는 내수적인 부분도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공급 물량들은 쏟아지고 부동산 정책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매수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런 시기에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단타 때려가지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남겨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구입했던 그 시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아니니까 지금은 내가 더 시세 차익을 보고 앞으로 2년 뒤에, 4년 뒤에, 그리고 5년 뒤에도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건만 봐도 벌써 지옥이면은 물건이 물건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딱 보는 그 순간, 아, 이거 지금 새로 넣을 수 있을까? 아, 이거 받으면은 이 사람이 보증금을 못해도 4천원 못 받는데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나 이거 팔아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2천만 원 남겨야 되는데 팔리기는 팔릴까?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수화기 자체를 들지를 못해요. 부동산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을 먼저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먼저 닦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심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량 물건이 맞는데 법내에 사로잡혀가지고 물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 내려놔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그 단계가 됐을 때 물건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물건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부동산에 시세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내가 다 조사를 했는데도 입찰가를 선정을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또 욕심이 들어가는 거야. 100만 원 더 받고 싶은 거야. 1,000만 원 더 벌고 싶은 거야. 근데 현실을 알고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 물건은 학군이 다 갖춰져 있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교통편이 이렇게 좋은데 이 물건은 5천만 원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그때마다 물건에 따라서 힘을 줄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이 힘을 뺄 시기가 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인생에서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19년도, 20년도가. 옛날에 IMF 때도 심리가 극으로 달했잖아요. 금융위기 때도 심리가 극으로 달했잖아요. 19년도하고 20년대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로 극을 달하는 시기가 맞죠. 이런 시기 때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줄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뒤에 5년 뒤에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